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성공한 잘 나가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원래부터 모든 걸 다 가진 탄탄대로를 걸어온 사람인 줄 알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제 등을 찌른 칼이 몇 개였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이름은 강주연입니다. 저는 원래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옷이 좋아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운 좋게 한 의류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업까지 했죠. 매일 밤을 새워도 선배들한테 깨져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 대표님이 거래처 기업에서 주최하는 연말 파티에 저를 데려가셨는데요. 좀 큰 파티라고 했고 연예인들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업계 관계자들도 보고 눈도장도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보니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죠. 그리고 거기서 그 남자 고정우를 만났습니다. 그곳은 호텔 꼭대기층 연회장이었는데 굉장히 크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조금은 어색하게 또 뻘쭘한 기분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여기저기 인사하고 이야기하러 다니시느라 바빴고 저는 그냥 어정쩡하게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잠시 후 대표님이 와서는 저를 부르셨죠. 주연 씨 혼자 있기 뻘쭘했겠네. 이리 좀 와봐요. 그렇게 대표님은 어떤 분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분은 패션 디자인 업계 사람이나 방송 관계자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단정하고 똑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다만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차분하고 여유가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아 보이더라고요. 아, 이분은 프라이빗 피부과 원장님이셔.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오는 곳이지. 아, 그렇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강주연입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정우입니다. 파티는 좀 어떠세요? 예, 좋아요. 이런데 처음 와봐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대표님에게 들어보니 연예인들이나 재벌들도 오는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피부과 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돈도 정말 잘 번다고 했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돈 잘 벌어서 좋겠다, 능력 좋으시구나 그런 생각이었을 뿐이죠. 그날 그렇게 가벼운 대화만 좀 나누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에 그 고정우라는 의사분이 대표님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말에 식사라도 괜찮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10살이 많다고 했기에 제 눈에 그냥 돈 많은 의사였지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고정우 씨로부터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좋은 아침이에요 하는 안부 문자부터 시작해서 점심은 먹었어요? 옷 따뜻하게 입었어요? 한번 병원 놀러와요. 피부 시술해 줄게요. 등등 연락이 종종 왔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냥 어린 여자 한번 만나보려고 수작 거는 건가 하는 반감까지 들었습니다. 원장님, 저 정말 바빠요. 바쁘면 제가 주연 씨 회사 근처로 가면 되죠. 잠깐 5분이라도 얼굴만 보는 건 괜찮잖아요. 원장님, 솔직히 이러시는 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그 남자는 불도저처럼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는데 회사 앞에 번쩍거리는 외제차가 서 있더라고요. 고정우였죠. 저랑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막무가내의 모습에 너무 질리더라고요. 원장님, 저 분명히 거절 의사 밝혔는데요. 이러시는 거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 약속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그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 가버렸어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음 날 회사로 어마어마하게 큰 꽃다발이랑 명품 브랜드 가방이 든 쇼핑백까지 보낸 겁니다. 카드에는 어제는 미안했어요. 그래도 내 진심은 알아주길 JW라고 쓰여 있었죠. 정말 회사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 선배들은 부러움과 비아냥을 섞어서 조롱하기도 했죠. 와, 역시 어리고 봐야 해. 그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이 완전 목을 매네. 워낙 주연 씨가 예쁘잖아. 풋풋하고 어리고. 그 원장님 스타일인가 봐, 주연 씨. 잘 생각해. 회사에서 맨날 개고생하는 것보다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 사모.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빈정거리는데 너무 싫고 화가 나더라고요. 또 내가 분명 거절했는데 이 남자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 길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제 목소리가 하도 싸늘해서 그 남자도 당황했는지 괜찮은데 무슨 일 있어요? 하더라고요. 원장님, 이런 거 받을 생각 전혀 없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제 공적인 생활까지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원장님은 그냥 호의로 재미로 보내셨는지 몰라도 저는 회사에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주연 씨, 내가 곤란하게 했다면 미안한데 나 절대 재미도 뭐도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어쨌든 저는 싫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장님 만날 생각 없다고요. 원장님 눈에는 제가 이런 걸로 쉽게 넘어갈 사람으로 보이셨던 것 같은데 사람 그렇게 돈으로 보지 마세요. 다시 퀵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했지만 저는 솔직히 저에게 장난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 후에도 저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선물 같은 거 함부로 보내지 않겠다면서 대신 저에 대한 자기 진심을 보여주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야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면 회사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위험하니 데려만 준다면서요. 게다가 자기랑 안 봐도 되니까 이거 보라면서 전시회 표나 뮤지컬 표도 전해주기도 했죠. 오히려 물량 공세를 할 때보다 그런 식으로 진심 어리게 다가오니 제 마음도 흔들리더라고요. 게다가 내가 뭐라고 이 잘난 남자가 이렇게 목매달까 싶어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어느 순간 저는 그 남자의 어른스러운 다정함에 저도 모르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지극정성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기고 제 일에 아낌없이 응원해줬죠. 그렇게 반년쯤 만났을 때였어요. 그가 저한테 청혼을 하더군요. 주연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했죠.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그가 그 후에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연아, 내가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밝혀서 미안해. 실은 나 과거에 결혼을 한 번 했었어. 결혼 생활도 짧았고 이혼한 지는 꽤 됐어. 아이도 없고.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했었다고? 미안해. 너 놓치기 싫어서 고민하다가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하지만 과거일 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동안 나를 속인 거잖아. 그 사람이 이혼남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중대한 사실을 속였다는 그 배신감이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저는 당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로도 저를 계속 찾아와 미안하다고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빌었죠. 하지만 배신감이 너무 컸기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몸이 이상했어요. 속이 울렁거렸죠. 네, 제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테스트기에 두 줄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왜 하필 지금? 결국 저는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 남자의 거짓말을 용서해주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찜찜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데 아이까지 있으니 과거는 덮어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제 꿈을 잠시 접어두고 그 남자의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결혼하고 보니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태도가 정말 얼음장 같았거든요. 시댁 자체는 그렇게 돈이 많고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 정도의 중산층인데 남편 고정우가 자수성가해서 돈을 잘 벌었고 그 돈으로 가족들까지 호의호식했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남편은 시댁의 기둥이자 ATM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쥐뿔도 없는 저랑 결혼을 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나요. 특히 남편보다 5살 어린 신우 고미은의 괴롭힘이 상당했습니다. 자기 오빠 같은 남자 물었으니 완전 신데렐라라며 비꼬고 자기 오빠가 한번 갔다 왔기에 아쉬워서 저를 만난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과거 남편과 이혼했던 남편의 전처는 집도 부자고 직업도 변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 만나다가 골치 아프게 싸우고 이혼을 했으니 재호는 그냥 어리고 예쁘기만 한 애 적당히 데려다가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모양이라면서요. 신우의 그런 말들은 다 저에게 상처가 되었고 너무 화가 났죠. 남편은 초반에는 제 편을 들어주고 신우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보다 나이 어려도 새언니야. 새언니한테 그따위로 말하지 마. 네가 쓰는 오피스텔 월세 그거 다 내가 내주는 거 잊었어? 알았어. 치사하게 돈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나중에는 신우가 어쩌든지 말든지 모른 척이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에 남편의 권유로 회사도 그만뒀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패션 디자이너 강주연이 아니라 사모님이라는 이름의 새장 속에 갇혀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4살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하더군요.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우리 언제 또 봐? 자기야, 나 이 가방 사줘. 원장님, 저 오늘 병원 가면 시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 시간 되세요? 저랑 술 한잔 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한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학회 가야 돼서 며칠 못 온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자주 비웠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른 여자들과의 미래였던 거예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고 저는 남편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이가 자고 있기 때문에 싸우기가 그래서 차 안에서 얘기를 할 참이었죠. 남편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캡처 화면을 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 여자들과 나눈 역겨운 대화창이 그대로 있었죠. 당신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남편은 취한 눈으로 화면을 쳐다보더니 피식하고 웃는 거예요. 난 또 뭐라고. 근데 가만 보니 너네 핸드폰 뒤졌어? 미쳤어? 내 핸드폰을 왜 뒤져?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바람 피웠잖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격앙됐지만 그 인간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죠. 아, 시끄러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아니었으면 월급쟁이로 쩔쩔매다 끝났을 년을 호강시켜주니까 어디서 주제 넘게 핸드폰 뒤지고 난리야. 이따위 짓 하라고 너랑 결혼한 줄 알아? 라는데 저는 입이 뜨악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눈에 띄게 차가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런 막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이제 본성 나오는 건지 저런 막말을 마구 퍼붓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오히려 어버버한 건 저였죠. 뭐라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 펑펑 쓰게 해줬으면 됐지.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 다른 여자들은 앉고 싶어 안 달란 자리야. 촌년 같은 거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남편 뒤를 캐고 지랄이야. 그 인간은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남자를 믿었던 제가 이 남자의 아이를 낳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와, 이제 본성 나오네. 촌년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애원했던 게 누군데. 내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 많다고. 앉혀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는 당장 이혼해. 이 더러운 인간아.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혼해. 원하는 대로 그 술집 연든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 자리에 앉혀보라고. 그 순간이었어요. 이 미친년이! 그 순간 제 왼쪽 뺨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이 울리고 멍해졌죠. 남편이 제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고도 그 남자는 분이 안 풀렸는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었죠. 어디서 감히 이혼 소리야. 네가 뭘 갖고 이혼을 하는데.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살지 어디서 나대냐고. 저는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에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있었고 남편은 미친 듯이 저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너무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도려내고 싶은 끔찍한 순간인데 오히려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 모든 소리가 제 핸드폰에 고스란히 찍혔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 일부러 동영상 버튼을 눌러 주머니에 넣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하겠다고 결심했죠.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위자료 소송도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주연아, 미안해. 내가 술에 취해서. 제발 이거 소문나면 나 끝장이야.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기보다 소문이 날까봐 겁나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고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머리라도 차갑고 냉정하게 제목 챙겨야 아이랑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찍은 그 영상을 대가로 아이와 제가 살 아파트 한 채를 위자료로 요구했습니다. 20억 상당의 아파트였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일시불 양육비 명목으로 아파트를 지급했고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어요. 제 딸아이와 제가 앞으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아파트를 바로 정리하고 훨씬 싼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전 남편이 그토록 못하게 했던 제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이미 경력도 끊기고 아이는 어리고 하지만 이를 악물었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인스타그램에 제가 가진 옷들로 코디하고 룩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싼 옷 없이도 고급스럽게 입는 법, 한 가지 옷으로 여러 가지 코디하는 법 등이 화제가 많이 됐죠. 진심은 통했던 건지 제 감각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순식간에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그 기세로 유튜브도 열었고 그 후에는 제 개인 패션 브랜드를 접목한 쇼핑몰도 런칭하게 됐죠. 그 모든 일이 이혼하고 딱 5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사이에 제 딸도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하루에 3시간 자면 많이 자는 것일 정도로 열심히 살았죠.
전 남편은 그 사이에 재혼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한테도 대시하는 남자들도 많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는 직원이 총 5명 있었는데요. 동대문에서 사입하던 것을 점차 줄이고 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자체 제작 옷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죠. 그러면서 직원도 더 필요해서 구인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는 이름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 소희? 소희는 대학 때 저랑 잘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때만 해도 꽤나 친했고 늘 붙어 다니던 무리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4학년 때쯤 갑자기 휴학한다더니 그대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연락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그 후 저도 취업하느라 바빠서 잊고 지냈고요. 가끔 생각은 났는데 공교롭게 그런 소희가 저희 쇼핑몰에 지원을 한 겁니다. 알고 지원했는지 모르고 지원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소희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더라고요. 소희야, 이게 얼마만이야? 알고 보니 소희도 저처럼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때 휴학한 건 아이가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낳은 아이는 이미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소희는 남편한테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했고 아이는 그간 혼자 키웠다고 했죠.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겨우 한 회사에 취업했는데 그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서 재취업을 준비했답니다. 그러다가 제 쇼핑몰 공고를 보고 CEO가 저인 걸 알았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소희랑 친구이기도 하고 또 소희의 사정이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희를 회사로 불렀고 곧바로 소희를 채용했습니다. 이왕이면 친구를 도와주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렇게 소희는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감각이 좋던 친구여서 그런지 손도 빠르고 제가 뭘 원하는지 척척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회사를 다니며 저희는 예전처럼 다시 친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잘 지냈지만 회사 밖에서도 잘 지냈습니다. 서로의 전남편 욕을 신나게 하기도 하고 그동안 아이 키우며 느꼈던 고충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대학교 때보다 더 친해지고 또 서로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약해 보이기 싫어서 이혼 스토리를 남들에게 잘 말하지 않았는데 소희에게만큼은 모든 걸 다 솔직하게 가감없이 털어놓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쯤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제 SNS에 이상한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뱀 같은 년아, 결혼으로 한탕 헤쳐먹으니 좋니? 4년 좀 넘게 살고 20억 뜯어간 년, 그러니 남편이 바람 피우지. 디자이너는 무슨 남자 등쳐먹고 떵떵거리는 주제에 네가 디자이너면 지나가는 걔도 디자이너다. 누가 봐도 악의가 가득한 댓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4년, 20억 등 구체적인 액수와 제 개인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겠더라고요. 그러면 누구겠나요? 제 전남편이거나 아니면 그 시댁 식구들이겠죠. 저는 특히나 신우인 고미은의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20억을 위자료로 요구했을 때 가장 거품문 사람이 고미은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이혼을 한 제가 제 쇼핑몰로 성공해서 잘 사니까 배가 아파서 저런 댓글을 다는구나 싶었죠.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워도 비공개 계정으로 아이들을 바꿔가며 밤낮 없이 저를 저주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걸 당하다 보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의 그런 상황은 소희도 지켜봤고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었습니다.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딱 봐도 니네 시누이 집 맞는 것 같다. 네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러고 산다니? 내가 생각해도 고미은 맞아. 이런 짓을 누가 하겠니? 자꾸 이런 글 올라오니까 쇼핑몰 이미지에도 안 좋아.
안 좋은 소문도 도는 것 같고. 소희가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이거 참으면 안 돼. 이런 건 초장이 잡아야 된다니까. 내가 아는 법조인 오빠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신고되는지 한번 알아봐 줄게. 그리고 요즘 IP 추적 다 되잖아. 그 오빠 주변에 관련 일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내가 알아봐 줄게. 걱정 마. 우리 이 범인 꼭 잡자. 저보다 더 흥분해서 나서주는 소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소희가 있구나. 너무 든든했죠. 그런데 며칠 뒤 소희가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지연아, 어떡하지? 그 오빠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 악플로가 무슨 작정을 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써서 오해를 한 건지 뭔지 IP가 자꾸 동남아랑 유럽 쪽 해외로 나온대. 이거 개인이 잡는 건 불가능하고 경찰이 수사 공조를 해야 한다더라고.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지, 당장. 제 말에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그 오빠 말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너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대.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에서도 이 정도 사안은 잘 안 받아준대. 괜히 신고했다가 20억 위자료 받은 것만 더 소문날 수도 있고 그럼 더 떡밥만 주는 거라고 하더라. 진짜 꽃뱀 맞았다더라 어쩐다더라 하면서 소문에 힘 실어주는 밖에 더 하겠냐고. 차라리 그냥 묵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데? 라는 거예요. 정말 난감했죠. 너무 열받고 미치겠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아니, 오히려 저한테 해가 될지도 모른다니. 저는 그냥 제 SNS를 비공개로 돌리고 속만 끓이고 있어야 했어요. 소희는 그런 저를 매일 위로해줬고요. 주연아,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그냥 우리가 더 잘 돼서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응? 그렇게 몇 달을 속만 끓이고 있는데 얼마 뒤 저희 브랜드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미팅을 하다가 문득 이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그런 악플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뭐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참고 있는데. 그런데 제 말을 듣던 변호사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신고 가능한데 왜 안 하셨어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알아봐줬는데 IP 추적도 안 되고 경찰에선 이런 거 잘 안 받아준다고 오히려 저만 곤란해진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님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네? 대표님, 비공개 계정 해외 IP 후에 그거 다 옛날 말이에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좀 걸려도 다 잡아요. 그리고 이건 대표님을 명백히 지명하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면서 대표님 SNS에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까지 실추시켰잖아요. 당연히 고소가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이런 게 고소가 안 된다고 하는 변호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상하네. 소희가 분명 확실히 알아봤다고 했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 후 소희 몰래 변호사님을 통해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과는 며칠 만에 나왔어요. 저는 그날 변호사님이랑 같이 사이버 수사대 담당 형사님을 만나러 갔죠. 그랬더니 범인도 잡았고 연락까지 해서 경찰서로 출두 명령 내릴 거래요. 저는 너무 놀랐고 그래서 범인이 누구냐, 내 전신후 맞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름은 양소희입니다. 여러 개의 비공개 계정을 썼지만 결국 이 사람이 다 한 거였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안 들어가고요. 소희가 그 악플러였다고? 말도 안 되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경찰서에서 바로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저는 그 길로 사무실로 갔고 경찰 연락을 받았는지 소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양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그렇게 사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너 뭐야?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뭘?
잡아떼지 마. 어차피 경찰서에서 전화 받았을 거 아니야. 네가 악플러였다는 거 다 알고 온 거야. 아니야, 주연아. 그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너 대신해서 범인 찾아주려고 했잖아. 그러면서 뭔가 내 개인정보가 털린 게 아닐까? 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만해. 네가 그랬다는 거 이제 다 안다니까? 니네 집 주소까지 나왔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해. 제 말에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소희의 표정은 다 끝났구나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니?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우리 친구 아니었어? 20억 뜯어간 연인이 꽃뱀이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나한테? 그때 소희가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싸늘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틀린 말 했어? 뭐라고? 너 끽해야 4년 좀 넘게 살고 이혼했잖아. 근데 20억? 그게 말이 되니? 너 그 돈으로 이렇게 사업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잖아. 나는 너보다 훨씬 결혼 생활 길었는데도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했어. 그 자식이 빚밖에 없어서 오히려 내가 그 빚 떠안을 뻔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솔직히 내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지. 너는 뭔데 똑같이 이혼하면서 20억이나 받아? 너 전부터 나한테 시집살이니 신우랑 시부모가 무시했니 뭐니 그러나 소연 잘도 했지. 내가 네 앞에선 호응해줬지만 솔직히 내 입장에선 꼴 같잖더라. 뭐라고? 그 정도 가지고 뭐 시집살이라고 할 수 있니? 막말로 4년 동안 너 부잣집 사모님 행세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네가 뭐가 있어서 그런 집에 시집가? 어린 거? 예쁜 거? 그거 미천으로 시집간 거잖아. 그게 꽃뱀이지 뭐야. 게다가 이혼하면서 20억. 솔직히 결혼으로 한몫 땡긴 거 맞잖아. 내 말 틀리냐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자기가 내 전 시댁 식구들 대변인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20억을 받았든 200억을 받았든 지가 뭔 상관인가요? 저는 오히려 바람핀 남편에게 손찌검까지 당했고 저랑 아이랑 살기 위해 이 악물고 싸워가며 받아낸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자료 20억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 상관도 없는 양소희가 제 뒤에서 악플을 달고 저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가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내가 더 잘했고 디자인도 내가 더 잘했어. 인기도 내가 더 많았다고. 똑같은 이혼녀인데 너는 승승장구하고 나는 소희는 그렇게 혼자서 폭주하는데 저는 그런 소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이라도 남아있어야 큰 소리로 따지고 싸우지. 그때 양소희의 진심을 들은 순간 저는 양소희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상종하기 싫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아니, 상종하면 안 될 위험한 인간이다 싶었습니다. 저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이 이토록 무서울 정도였구나 오싹하고 소름이 끼쳤죠. 전 남편한테 배신당한 건 분노였다면 소희한테 배신당한 이 기분은 소름 끼치고 무섭고 또 한편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아주 잘 알겠어. 너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나에 대한 그 악질적인 악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내가 걸 수 있는 건 다 걸 거야. 내가 네 걸 훔쳐서 가진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 정도의 감정을 가지는 줄 꿈에도 몰랐다. 무서울 지경이야. 근데 나도 이제 안 참아. 너 더 이상 내 친구도 뭣도 아니야. 각오해. 제 경고에 양소희는 이를 꽉 깨물고 분한 표정으로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양소희를 바로 잘랐고 법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소희는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어 놓고는 뒤늦게 와서 아차 싶었는지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질투에 눈이 멀었다느니 잘못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양소희의 진짜 모습을 봤잖아요. 용서도 없었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용서조차도 진심이 아닐 테고요. 양소희는 끝까지 처절하게 빌었고 끝끝내는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합의를 해준 건 옛 친구로서의 정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진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고 제정신도 아닌 것 같은데 더한 원망을 남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합의하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나가라는 생각이었죠. 다만 제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관한 합의금은 양소희가 다 갚아야 했고요. 법적인 처벌만 면하도록 합의를 해준 거였으니까요. 저는 양소희에게 합의를 해주며 다시는 그딴 더러운 질투심으로 남의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라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전 남편 소식도 들었어요. 재혼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세 번째 아내한테도 이혼을 당했대요. 이혼 사유 저랑 똑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첫 번째 이혼도 사유가 같았어요. 바람 그리고 손찌검이요. 하지만 그 세 번째 아내는 저나 첫 번째 아내처럼 조용히 끝내지 않았더라고요. 자기가 당한 거 그 인간이 저한테 했던 짓까지 싹 다 폭로를 했고 완전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살다가 임자 만난 거죠. 양소희는 회사 잘리고 대출 내서 저한테 합의금까지 보냈습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궁핍했는데 손가락 잘못 놀린 대가로 자기 인생을 더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거죠. 지금은 잠도 못 자고 여러 일을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인가요? 양소희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자기랑 비슷하게 이혼당하고 아픔을 겪었던 제 마음도 공감해주고 저랑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냈을 겁니다. 서로 위로해주면서요. 그러면 저는 소희를 물심양면으로 도왔을 거고요. 결국 그 이상한 열등감과 질투로 자기 인생 자기가 꾼 거죠. 이 험한 세상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의지했던 친구도 다 내 등을 찔렀다 생각하니 처음엔 너무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가장 믿어야 할 건 내 자신뿐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또 그 누구에게도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제 자신을 아끼고 믿어가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